요즘 남들은 다 출산 축하금도 주시고 태교 여행도 보내주신다는데 어머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저 손주가 건강히 태어나기만을 바랐을 뿐인데 그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해주는 시댁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눈을 뜨고도 한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후원자처럼만 보겠다 이거지. 내가 얼마나 준비해뒀는지도 모르면서.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69세 김순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제게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자식 결혼한 뒤로는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손주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미리 손주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옷, 이불, 초유 분유며 백화점에서 조금 비싼 유기농 속삭에도 사두고요. 작은 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손주 통장에 보태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난 날 며느리의 첫 마디는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출산 축하금도 없으시고 조리원비도 안 주시고 태교 여행도 안 보내주시고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릅니다. 사돈댁은 태교 여행도 보내주고 출산 선물에 현금까지 넉넉히 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손주가 건강히 태어나기만을 바랐는데 그 마음이 아무것도 안 해주는 시댁으로 무시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 태어난 사진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미역국 끓여갈까?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서윤이 조리원에서 편하게 있고 싶대. 괜히 어머니 힘드실까봐. 그 말투에 담긴 거리감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이 없으니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임신했을 때도 음식 가릴까봐 나물 반찬 따로 만들고 입덧 심하다는 소리에 새벽에도 죽 끓여 갖다 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사돈댁과 비교당하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손주를 보게 될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저는 그 기다림의 끝에서 아주 낯선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인상에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어요. 어머님, 저 이런 음식 잘 못 먹어요. 입이 짧아서. 편식을 하긴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우리 예쁜 며느리 한마디에 얼른 반찬을 바꾸고 시장에서 직접 들깨 사서 죽도 끓였죠. 아들이 데려온 여자니까 무조건 내 딸처럼 아끼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예비 시댁답게 부담 주지 않으려 일부러 명절 때도 일찍 보내주고 결혼 준비도 처갓집보다 제가 더 많이 신경 썼습니다. 며느리 힘들게 하면 안 되지라며 제 손으로 혼수가전 배송까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그 아이가 제게 존댓말을 하긴 하는데 눈을 잘 마주치지 않더군요. 아들과 셋이 식사할 때면 제가 말하면 늘 반응이 조금 늦었고요. 아들이 결혼한 뒤로 집에 오는 횟수도 뚝 줄었습니다. 예전엔 아무 때나 들르던 아이가 이제는 전화 한 통 없이 몇 달이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처갓집에는 자주 왕래하는 것 같더군요. 장모님 생신이라 제주도 다녀왔어요. 장모님이랑 캠핑 다녀왔어요. 장모님이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 자주 찾아뵙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조금씩 꺾여 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계속 스스로를 타일렀죠. 그래, 잘했다. 나는 가끔 안부 전화만 해줘도 돼. 서윤이 잘 지내지? 시간 많을 때 한번 들리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도 저는 손주 태어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분유 타주는 기계, 유기농 배냇저고리, 그릇 세트 하나하나 포장하면서 마음으로는 이미 그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고 달려가 안아주는 상상. 며느리 출산 날엔 무조건 미역국 끓여야지 다짐도 했고요. 그렇게 마음속으로는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산날 며느리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은 축하금도 안 주시고 조리원비도 안 주시고 저희 쪽은 다 해주셨는데 시댁은 진짜 너무 서운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거기엔 오래 모아둔 적금을 깨 일부를 봉투에 담아두었는데 그 순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 이건 진심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이건 숫자 하나로 평가되는 거였구나. 그날 밤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TV를 틀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세대의 육아 부담과 부모 세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거기서 말하던 시어머니 모습이 꼭 저 같았습니다. 예전엔 함께 밥 먹고 웃던 사이였는데 이젠 서로의 말에 상처만 남고 기대도 사치가 되어버린 관계.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아이가 보고 싶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문전에서 돌아서야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아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은 단체 톡방에 몇 장 올라왔지만 영상 통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기 낳느라 힘들었을 테니 조금 더 기다리자. 그렇게 참다가 두어 달이 되던 때 저는 어느 날 아침 조심스레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손주 첫 만남이니까 2달 아기 고운 상하복 한 벌, 그리고 유기농 아기용 샴푸 세트, 과일 바구니까지 양손 가득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 1층 현관에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엄마, 응. 민수야, 오늘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잠깐 인사나 하려고. 엄마, 지금 1층이야. 지금은 좀 곤란한데 아니, 이거 손주 옷 좀 전해주고 가려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엄마, 서윤이 아직 몸도 안 회복됐고 아기도 면역력이 약해서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미안해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안에서 어렴풋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양손에 물건을 든 채 그대로 현관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무겁게 발길을 돌려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에 앉아 과일 봉지가 무릎 위에서 흔들릴 때 눈물이 멋대로 흘렀습니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서윤이 너무 예민해서 이해해 주세요. 그 한 줄이었고 그 뒤로도 한동안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 며칠 뒤 더 서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댁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뭐 하세요? 이렇게 이쁜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사돈이 사위네 살림살이에 대놓고 말을 꺼낸 것도 어이없었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며칠 후 아들이 전화로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줘? 사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은 조리원비도 해주시고 태교 여행까지 다 보내줬는데 엄마는 뭐야? 나 진짜 처가보기 쪽팔려 죽겠어. 그 말이 제 귓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래도 집이며 혼수며 부족하지 않게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우리 손주 보면 해줄 게 너무 많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쪽팔려 죽겠다? 나는 내 자식한테 그런 존재였던 걸까? 그날 밤 나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달력 위에 적어둔 손주의 예정일, 출산 축하 선물로 붙이려 했던 스티커 메모지, 다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의 온기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주 낯선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정말 내가 해준 게 없었나 보네. 그럼 이제 내가 가진 게 뭔지 알려줘야겠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또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3달쯤 지났을 무렵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온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딸랑이,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사진 속엔 사돈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고 활짝 웃는 사돈. 그 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다는 생각이 주먹 쥔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이웃 아주머니와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손주 태어났다면서. 아유, 얼마나 예뻐요. 사진 좀 보여줘봐요.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한 장도 제대로 받은 게 없었습니다. 아직 못 봤어. 며느리가 몸이 좀 약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게 다 이유였을까 하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돈 어른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아이 보느라 고생하는데 우리야 그래도 이것저것 도와주는데 사돈 어른은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쪽은 딸이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어머니잖아요. 마음만으로도 안 되는 게 있나 보네요. 에휴 집이야, 원래 남자가 해오는 거고 요즘엔 소소한 선물이나 현금은 애들한테 해줘야 한다고요. 말을 그렇게 했지만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저만 빼고 손주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고, 무심한 아들은 엄마가 뭐 도와줄 거나 있겠어. 우리 알아서 해. 저는 눈물도 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지만 기쁜 마음보다 뭔가 꺼림칙한 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들이 내민 건 손주 100일 잔치 초대장이었습니다. 벌써 100일이나 됐구나. 응. 이번 주 토요일이야. 요즘 백일잔치는 집에서 간소하게 하는데 장모님이 뷔페 파티룸 잡아주셔서. 근데 엄마, 거기선 그냥 조용히 앉아만 계셔. 무슨 뜻이야? 서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 장모님이랑은 좀 가까이 앉는데 엄마는 장모님 뒤쪽 자리로 안내드릴 거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 안에서 저는 철저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정말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하나밖에 엄마를 철저하게 무시하는구나.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대는 달라. 무조건 남자 집 먼저 챙기던 시대 아니야? 장모님은 애 낳고 조리원비도 축하금도 우리한테 해준 게 많잖아. 근데 엄마는 솔직히 뭐 해준 게 있냐고.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대답 대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 쌓아왔던 통장들, 그리고 값이 많이 올랐다는 시골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줬지. 그래서 이제 좀 보여줄까 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몇 년 전 개발 소문 나던 시골 땅 서류도 꺼냈습니다. 그 문서를 보며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이 메었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그럼 이젠 내가 가진 걸로 내가 정말 뭘 원했는지 보여줄게. 그 순간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100일 날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 든 건 단단히 봉해놓은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겉면엔 조심히 다녀오렴이라는 메모를 손글씨로 쓰고 안에는 현금과 작은 카드 한 장을 넣었습니다. 카드에는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우리 첫 손주야. 100일 잔치 장소는
호텔 뷔페였습니다. 도착하자 아들은 이미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며느리는 사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땐 아무도 저를 먼저 반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저를 보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저쪽은 서윤이 친척들 자리니까. 자리라곤 가장 구석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눈이 마주쳤을 때 비로소 봉투를 꺼내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이거 늦었지만 축하한다. 며느리는 잠시 봉투를 바라보더니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쓸게요. 그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기 한번 안아보자는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조용히 수저만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뜰 때 사돈 어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적금 깨셨다면서요? 요즘엔 땅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큰돈 준비하신 거죠?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 안에 또 다른 긴장감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아들이 무심코 흘린 건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득문득 오는 카톡. 어머님, 다음 주에 잠깐 시간 되세요? 혹시 이 동네 괜찮은 부동산 아세요? 그전까지는 없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들 속에 담긴 미묘한 온도 변화를.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평온함은 진짜 화해가 아니라 또 다른 기대와 계산 위에 얹힌 것이라는 걸. 한동안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안부를 묻고 아들은 장모님과의 갈등을 중재하려는 듯 보였지만 그 속내는 여전히 뿌연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땅 사놓으신 거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땅 파실 생각 있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아, 그 땅은 아직 아무한테도 줄 마음이 없단다.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선 뒷모습에서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의 눈물, 굴욕, 침묵, 이제 그 빚을 되갚을 시간입니다. 며느리가 내 땅 이야기를 꺼낸 그날 이후 모든 게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쩍 안부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하신 땅이 어디라 하셨죠? 구리에서 1시간 거리면 나쁘지 않네요. 요즘 거긴 개발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느 날엔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서윤이 요즘 엄마랑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알아? 엄마도 좀 마음 열고 같이 밥도 드시고 하세요. 그 말투엔 분명히 뭔가를 기대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오이무침, 멸치볶음. 예전 같으면 어머님, 이런 음식 너무 좋아요라며 밝게 웃던 며느리는 오늘따라 말수가 적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땅 서류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희도 육아도 하고 있고 전세 살고 있으니까요. 향후 계획 차원에서.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윤아, 그 땅은 아직 안 팔기로 했단다. 그리고 너희한테 줄 생각도 아직 없어. 짧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연락을 끊었고 아들 역시 서운하다는 식의 메시지만 가끔 남겼습니다. 엄마,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천년만년 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기 돌잔치 때 오실 거죠? 이번엔 자리도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이상하게 다정한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혹시 돌 선물로 그 땅의 이름이라도 좀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기분 좋게 하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에서 깊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잔치도 선심 쓰는 자리로 바뀌었구나. 그 땅 한 필지가 그 애들한테는 마음보다 중요한가 보네. 며느리의 말에 정중히 거절한 뒤 저는 그날 밤 서류함을 열고 땅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자산 혹시 미리 증여나 상속 관련 조치 가능할까요? 혹은 특정 조건 아래 제 뜻대로만 쓸 수 있는 방법이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나 조건부 기부 등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를 제외하시려는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웃었습니다. 제 자식이긴 한데 가족이라고 느껴본 지는 꽤 됐네요. 그날 이후 저는 하나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땅이 내 인생의 보상이자 마지막 자존심이라면 그 가치를 지킬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땅 저희 명의로 바꾸는 거 고민해 보셨어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욕망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시어머니로 남기보다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이 싸움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하자. 손주 돌잔치가 다가오던 어느 날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의 방문이었지만 방문의 목적은 뻔히 보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간 좀 괜찮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앉았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계산된 정중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 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넣었어요. 전세도 이제 끝나가고 서윤이도 둘째 생각하니까 이젠 자가로 옮겨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해요. 엄마가 예전에 말씀하신 그 땅 있잖아요. 그거 팔 생각 아직도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그 눈빛엔 기대와 조급함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입장 이해해요. 근데 손주도 키우고 있고 앞으로 아이들한테 남겨줄 거라면 지금 저희가 받아서 잘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받아서 잘 쓰겠다는 거니? 며느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상속하실 거라면 미리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던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 인생을 하나의 거래로 바꾸려는 거니? 아들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엄마도 외롭고 심심하시잖아. 우리 애들 크는 거 같이 보고 도와주시면서 지내시게끔. 민수야.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조리원비 안 줬다고, 축하금 없다고, 처가 보기 쪽팔린다 했었지.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랬니? 안 그랬니? 그건 그땐 좀 감정이 격해서. 그 감정이 만든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보다 더 솔직하다고 생각해.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들의 시선은 점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뭘 해줬는지로만 기억하더라.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땅도 그 돈도 그냥 내 거야. 며느리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고 아들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쓸지 그건 앞으로 나 혼자 결정할 거야. 순간의 정적. 그건 마치 벼락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다면 계산기를 먼저 내려놔. 그 말과 함께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방 안엔 긴장과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제가 일부러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겠죠.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며느리는 화장도 정성 들였고 아들은 서둘러 양복 재킷까지 걸치고 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보이자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혹시 저는 그 봉투를 조용히 밀었습니다. 읽어봐. 아들이 조심스레 꺼내든 종이엔 유언대용 신탁 설정서 초안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재산, 그중 땅 포함해서 앞으로 내가 지정한 용도 외에는 누구도 손 못 대게 신탁 설정하는 서류야.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굳었고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걸 왜 갑자기?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안 보기 시작한 날부터 나는 이 결정을 준비해왔어. 엄마, 그건 좀 너무하잖아. 장모님도 다 해주셨는데 엄마는 왜 항상 뒤로 빼세요? 그 말에 저는 잔잔히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이 다 해주셨지? 그럼 그 장모님한테 평생 효도해. 나는 더 이상 너희 눈치 보며 뭐 하나 줄 생각 없으니까.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내가 손주 보러 갔을 때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 아, 그건 서윤이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내 마누라 몸은 소중하고 내 엄마 마음은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되는 거였지. 며느리가 참다 못해 벌컥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무슨 도둑놈이에요? 뭐 좀 받으려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눈치 보게 만드시고. 맞아. 내가 그게 싫어서 이 문서 만든 거야. 저는 봉투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내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후원할 아이들 명단이야. 다양한 사연 가진 내 손주 같은 아이들. 내 땅 팔아서 그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거야. 내 아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는 나를 다시 살기로 했거든. 며느리는 말을 잃었고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지? 그럼 우리랑 연 끊겠다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연은 이미 너희가 끊었지.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내 이름 석자로 살 거야. 김순희. 그날 저녁 나는 집 문을 닫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복도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말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어머님 그건 너무. 나는 말없이 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와인 한 잔을 따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이상하리만치 후련했습니다. 내가 포기한 건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척하는 가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가면 없이 살기로 한 겁니다. 나는 내 삶에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조용히 꺼내어 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한 복수는 그저 감정적인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건 변호사였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토지와 금융자산 일부를 특정 목적 기부 형태로 이전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법적으로 손 못 댑니다.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셨네요.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무소에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혼자 계셔도 불편한 거 없으세요? 네. 오히려 지금이 마음이 편해서요. 그리고 곧 나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대신 조용하고 아늑한 마당이 있는 집, 손주 사진 대신 내가 후원할 아동들의 그림이 벽에 붙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매달 장학금을 보내면서 나는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을 제대로 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 부부에게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청약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대출 시도 승인이 안 났습니다.
며느리는 주변 지인들에게 어머님이 생각보다 완고하셔서 힘들다며 하소연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돈댁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는 좀 예민했어서. 사돈, 이젠 전화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사돈 아니에요. 저는 그 호칭도 내려놓기로 했거든요. 나는 짧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이웃에게 이런 말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어요. 뭘 해도 안 통해요. 그래, 그제야 나도 통쾌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이해해 볼 차례야. 그들의 잔소리, 기대, 무례함,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 시어머니라는 말. 이제 그 말들의 값어치를 그들 스스로 치르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시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 김순희로서 내 삶의 조종간을 다시 쥐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달쯤 지나 예고도 없이 아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기운 빠진 말투.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해요. 나는 대문 안에서 그를 바라보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긴 이제 손님만 받아. 내가 아들이면 그냥 돌아가.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서윤이도 요즘 말이 없어지고 다들 우리 욕하더라고요. 엄마가 돈 줬다 안 줬다 소문난 것도 다 알게 됐고 나는 그저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같이 좀 해봐요. 엄마가 우리한테 그 땅 넘기기 싫은 거 이해해요. 근데 우리 이제 진심으로 잘할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분명 후회의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그게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또 다른 기대의 가면인지 이제는 구분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지금 누군가의 진심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야. 그건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넌 너의 가족을 지켜.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지킬 거야.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후원하는 복지단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순희 어르신, 이번에 새로 후원받는 아이가 그림을 보냈어요. 순희 할머니는 천사 같아요라는 제목이에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 아이한테 할머니가 정말 고마웠다고 꼭 전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텃밭에 나가 토마토를 따고 근처 보육원 아이들과 마당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가 보면 참 평범하고 조용한 하루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이 그 어떤 부유함보다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그날 밤 작은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나를 어머니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사람들아. 이젠 내 이름이 김순희라는 걸 기억해라. 나는 나를 지킨 사람으로 살다가 떠날 것이다. 창밖의 달빛은 조용했고 내 안의 분노는 온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진짜 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단층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 이 집은 내가 처음으로 내 뜻대로 고른 공간입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깊이 들어오고 점심이면 보육원 아이들과 마당에서 씨앗을 심고 저녁이면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라는 이름 없이도 온전히 김순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며느리의 이름이 휴대폰에 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녹음한 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땐 정말 우리가 어리석었어요. 이젠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해요. 그 말마저도 나는 조용히 저장해두고 다시 바람 소리로 돌아갑니다. 미움은 오래 품기엔 무겁고 용서는 억지로 하면 비겁해지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란
돈을 얼마나 주고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군가가 곁에 서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감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걸 가장 먼저 느끼게 해준 건 내가 후원하던 한 아이가 보낸 짧은 편지였습니다. 순이 할머니, 제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순이 할머니처럼 좋은 어른이 될게요. 나는 그 한 줄을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필요했던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 한마디로 마음에 금을 내는 가족이 있다면 조용히 선을 긋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그 누구보다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처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신이 당신으로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